새로운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 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5위 공개합니다. 초등학생의 자살 미스터리. 2015년 10월 일본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의 한 야산에서 한 부모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 오전 11시에 집에서 나간 10살 소년 A군이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가 돼서야 이 야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A군은 차가운 알몸으로 오르막길에 있는 나무 밑동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 마치 매달리듯 누워 있었고요. 게다가 뒷짐진 양손과 발은 비닐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 너무 끔찍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어떤 살해 현장인데요. 예, 끔찍하네요.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설마, 애긴데요? 어떻게 저렇게 자살을 해요? 그죠? 자기 손이 묶여 있는데. 하지만 결국 자살로 처리된 이유. 부검 결과 A군의 피부에선 쓸림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강제적인 힘에 의해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손과 발을 묶었던 비닐끈과 목을 맸던 밧줄에서는 A군 외에 다른 이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래요. 이상하다. 또 A군 외 다른 이의 DNA는 검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살이라면 항상 모든 사건은 동기가 필요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10살짜리 꼬마애가. 자살로 종결된 뒤에 이제 경찰은 왕따 가능성을 제기해봤습니다. 하지만 A군이 다니던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 A군의 미스터리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일본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A군이 사망한 지 연 3년. 그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3편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4위 공개해 주세요. 영국 락 역사를 뒤흔든 실종 미스터리.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만.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 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작품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과 트릭들을 선보인 추리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작품은 모르셨을 겁니다. 크리스티 본인조차 풀지 못한 아주 미스터리한 그녀의 미발표 작품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재밌겠다 이거. 그녀의 미발표 추리극은 1926년 12월에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을 나선 여인이 실종되며 시작되는데요. 실종 이틀 후 여인의 집 인근 서리주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차가 발견. 당시 차는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도로를 벗어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후 요크셔주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들려드린 이 크리스티의 미발표 실종 추리극은 사실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즉 슈럽. 도대체 실종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총출동을 하죠? 자,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1일간의 실종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진짜? 본인이 겪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티가 발견됐음에도 그녀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마치 그녀의 작품 속 플롯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추리소설이네. 추리소설 작가가 정말 소설처럼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럼 뭐 실종됐다가 나타났는데 왜 미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 발견 당시 크리스티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도 또 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그녀의 작품처럼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 알고 보니 크리스티는 발견된 호텔에서 직접 체크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의 남편이 닐이란 이름의 젊은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크리스티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사용한 가명은 테레사 니언, 즉 남편의 내연녀의 성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마치 추리소설 속 트릭처럼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종된 척하고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만들었다고 추리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자, 그리고 그녀의 실종 사건이 크리스티 자작극이라는 또 다른 추리. 1937년에 그녀가 발표한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요. 약혼자를 친구에게 빼앗긴 여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크리스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작품을 위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다라며 추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크리스티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8위 공개합니다. 1845년 영국의 해군 장교인 존 프랭클린 경이 이끄는 탐험대 프랭클린 함에 에리버스호와 테러호가 템스강에서 출항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북극 항로 개척. 대서양에서 북극을 건너 태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개척한다면 최단 거리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황금 항로 개척을 위해 이미 3번의 북극 탐험 경험이 있던 프랭클린 경과 129명의 선원이 대장정의 길에 오른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선원들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북극을 뚫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당시 프랭클린 함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3년치의 식량과 선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선박 시설을 갖췄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베핀베이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129명의 선원과 함께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국 해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색 대원들을 투입하는 등 실종된 프랭클린 함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려 11년에 걸쳐 드넓은 망망대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된 선박도 사람들도 찾지 못한 채 해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그 옛날에는 교신 같은 게 불가능했잖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실종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게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대 해난 미스터리로 남았던 프랭클린 함 실종 사건이 무려 169년 만인 2014년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과거 사고 해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집중 탐색을 벌인 결과 캐나다 킹 윌리엄 인근에서 사라졌던 프랭클린 함의 에리버스호와 테러호의 잔해를 2014년과 2016년에 차례로 발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오. 야, 어디 갔었어? 아유, 그대로 있네. 아, 그릇 봐, 그대로 있어. 프랭클린 함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129명의 유해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1854년 이미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수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스키모인들은 킹 윌리엄 섬 인근에서 백인의 배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생존자들이 살기 위해 배를 버리고 얼음 위를 걸어 육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수색 결과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서 영국 선원 수첩과 메모지를 발견. 그 메모지에는 북극해를 향하던 원정대가 캐나다 근처 빅토리아 해협에서 얼음에 갇히게 됐고 크로지어 대령의 지휘 아래 킹 윌리엄 섬에 상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하 30도,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서 저체온증과 굶주림,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건데요. 얼마나 죽었을까? 아, 생존해서 돌아온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오보 타고 하늘로 간 남자. 이번엔 한 남자의 비행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풍선이에요? 진짜 풍선이네. 열기구 아니야? 26개의 헬륨 풍선과 나무로 만들어진 일명 판타지호를 타고 시험 비행에 나선 스즈키 요시카즈. 특이하다. 그는 1989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자 그래, 풍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면 유명해져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태평양은
아니 본인이 방향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 날아다닐 텐데 안 무섭나?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1992년 11월 23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약 120m 상공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그날 오후 돌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즈키는 풍선으로 만든 판타지호를 타고 일본에서 약 8,000km 떨어진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정,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낸 스즈키.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발생된 거구나 이게. 구조 신호를 받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색기가 출동. 다행히 미야기현 상공 2,500m 지점에서 스즈키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스즈키는 곧 구조 신호를 철회, 괜찮다는 수신호를 보내며 비행을 이어갔고요. 약 3시간가량 그를 지켜보던 수색기도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즈키의 판타지호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3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딴 데로 뭐 날아간 거 불시착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바람이 온화하고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인한 추락은 아닐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망망대해 떨어졌다.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상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풍선 아저씨. 지금도 일본인들 사이에선 황당하고 안타까운 실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납치당한 파일럿.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5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항공 납치 미스터리.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사라진 남자의 행적.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지?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리탱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리탱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리탱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아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리탱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리탱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미스터리 베닝턴 삼각지대.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보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8일 공연. 모모는 딸이 남긴 의문의 전화.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화.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7위 공개합니다. 홍콩을 뒤흔든 모모 실종 사건.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놀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발견된 일본인 실종자.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종 후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그냥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유괴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러시아 잠수의 여왕 실종 사건.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상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시내로 사라진 잠수의 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0일을 공개합니다.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실종 사건.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드는데.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심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9일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 잠수함 실종, 그날의 기록.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요. 남대서양 산호르 해만 부근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한 산후안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안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야? 잠수함인 산후안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안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아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아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아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아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아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아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아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해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8위 공개합니다.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1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에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7일을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굿비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굿비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굿비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 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배수로에 버려진 모모.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네였습니다. 이네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네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네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네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네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내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내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에 살았니? 정말 살아서 살았대.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내의 집 배수로에 이내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내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내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남자 3명. 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이웃 사람 이웃놈이 아유. 와. 아유.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소녀에게 생긴 일. 지난 1월 로지 타피아 사건의 새로운 단서 등장. 미국의 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년 전 작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 지금부터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8월 13일 아침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엄마 루인 타피아는 일어나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블라인드는 바닥에 내팽겨 쳐진 상태.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자고 있어야 할 6살 딸 로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유. 그때까진 무엇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집 근처 운하에서 로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로지의 시신은 반쯤 물에 잠긴 상태였고 둔기에 의한 외상과 성폭행 흔적까지 있었는데요. 누가 저런 거야? 그런데 그때 로지의 언니 에밀리아의 머릿속을 스친 한 기억. 로지가 사라지기 전날 저녁 놀이터에서 놀던 로지가 한 남성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로즈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쳐서 내가 데리고 왔어.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던 남성의 모습에서 언니 에밀리아는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러면 그때 그 남자가 범인인 건가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는 다친 로지를 도와준 이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범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야속하게도 20여 년의 세월만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인 2017년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로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바로 그날 운하 근처에서 10대로 보이는 한 소년을 목격했는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바지의 색깔. 왜요? 바지의 색깔이 수상해요? 소년이 입고 있던 바지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훨씬 진한 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바지가 물에 젖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운하. 그럼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지는 지금 물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 만에 드러난 새로운 단서. 그래서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재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6살 로지의 꿈을 짓밟은 범인의 실체가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